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에서는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정분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3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불레는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 영섭의 기침 소리가 유독 거칠게 느껴집니다. 75세인 영섭은 지난 2달 동안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어요. 예전에는 마당에서 화투라도 치며 웃음소리를 내던 그가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니까요. 불레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영섭의 이마에 올려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줘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재호가 아내 수진과 함께 찾아온 것이죠. 45인 재호는 도시에서 작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 규모를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병세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43인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집 안 곳곳을 훑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수진은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으로 시골집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불레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재호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불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안 좋아졌어. 밤에도 자주 깨시고 기침도 심해지셨고. 그러자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정말 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간병하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불레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끓여내왔죠. 수지는 찻잔을 받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요양병원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세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집에서 어머님 혼자 돌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불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수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말을 이어갔죠.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의료진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불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병간호는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님 연세에 이런 무거운 일을 혼자 감당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걱정되고요. 재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사업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계속 두면 엄마까지 쓰러지실까봐 걱정돼요. 불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서 손을 뗀 아들, 그리고
시아버지를 짐처럼 여기는 며느리. 이들 앞에서 불레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여보가 이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는데 불레가 조용히 말을 꺼냈지만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감정적인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아버님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실 거고요. 불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영섭 곁에 앉았어요. 남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아내의 손길을 느끼는 듯 했죠. 여보, 미안해요. 불레가 영섭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영섭은 힘없이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과 재호가 이미 요양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는 입원 수속을 마쳐야겠어요. 늦어지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불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평생 이 집을 지켜온 가장을 이렇게 내보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불레는 처음으로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마저 차가워 보이는 밤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영섭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레는 그날 아침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50년간 함께 입던 잠옷, 늘 걸치던 조끼, 그리고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 든 지갑까지 모든 것이 이별의 짐이 되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습니다. 어머님, 빨리 가야 해요. 병원에서 오전에 오라고 했거든요. 수진이 재촉하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급함만 가득했어요. 그녀는 마치 귀찮은 일을 하루빨리 끝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영섭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생 살던 동네가, 익숙한 풍경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불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나와서 영섭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불레는 남편이 낯선 사람들 손에 맡겨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수지는 서류를 작성하느라 바빴고 재호는 전화 통화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면회 시간에 오시면 돼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들으며 불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편을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는 거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매일 병원에 갈 필요는 없으니까 가끔씩만 면회 가시면 되죠. 불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불레는 혼자 남은 집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정적 속에서 불레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부터 불레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영섭 곁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던 거죠. 여보, 집에 가고 싶어요.
영섭이 어느 날 힘없이 말했습니다. 불레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불레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수진과 재호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드물었어요. 불레만이 매일 혼자서 남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섭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여위어 갔어요. 불레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들 재호와 며느리 수지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간혹 재호가 전화를 걸어올 때면 이렇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의무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불레가 상세히 설명해도 아, 그렇군요. 바빠서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수지는 더욱 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머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금세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예 병원 이야기만 나와도 어머님이 워낙 성격이 꼼꼼하시니까 저희가 가봤자 오히려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불레는 그런 며느리의 변명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어요. 결국 자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매일 왕복 2시간의 길을 혼자 다니며 남편을 돌보는 일까지. 어느 날 오후 영섭이 불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되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재호는 자주 와요? 영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불레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바쁘긴 하지만 걱정 많이 해요. 사실 재호는 지난주에 딱 한 번 왔을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10분도 안 되어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지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요. 불레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이 정작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특히 수진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뭔가 연락 오면 저희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당분간 정말 바빠서요. 수진이 며칠 전 전화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이미 손을 뗀 일이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날 밤 불레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침대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2달째가 되던 어느 새벽 불레에게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섭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불레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급합니다. 가족분들을 모두 부르시는 게 좋겠어요.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상황이 급했어요. 재호야, 아버지 상태가 안 좋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네. 아, 지금요?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도착한 것은 2시간 후였어요. 수지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해서요라는 핑계를 댔거든요. 영섭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재호는 아버지를 보더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신 건가요? 재호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환자분이 워낙 의지를 잃으신 상태라서요. 가족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의사의 말에는 무언의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섭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불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불레는 남편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오열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평생의 벗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아버지. 재호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에는 후회가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죠.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서야 병원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영섭의 죽음보다는 장례식 비용과 절차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시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너무 크게 치르면 부담되잖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불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그어버린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 혼자였다는 사실이 불레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혔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수진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픈 척했지만 뒤에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지인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불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 밤 불레는 혼자 집에 앉아 깊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이상 앞으로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영섭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재호와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재호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큰 계약건에서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하청업체들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재호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심각해. 은행에서 대출 연장도 안 해준대. 재호가 초조한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은 괜찮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위험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설상가상으로 수진의 친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게 된 거죠. 평소 수진이 친정에서 받아오던 경제적 도움도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재호와 수진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들이 쌓여가고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맛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재호는 망설였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시잖아. 한번 가보자. 다음 날 재호와 수지는 불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불례는 차를 끓여주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음식이라도 챙겨줬을 텐데 이번에는 차 한 잔이 전부였어요. 재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불례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불례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재호와 수지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빚의 규모, 집이 담보로 잡힌 것, 신용불량 위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례는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그 침묵이 희망의 신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례의 다음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라고 하니? 나도 아버지 장례비 때문에 빠듯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불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니? 불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어머님, 그때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진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불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불례가 비웃듯 말했어요.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문병을 왔나? 아버지가 매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걸 들어본 적이나 있니?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2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몰랐다고? 불례가 재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재호야, 내가 몰랐던 게 뭐냐?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얼마나 집에 오고 싶어 하셨는지, 그것도 몰랐다는 거냐? 재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책 앞에서 모든 변명이 무색해졌거든요. 불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평생 가꾸던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있었던 건 나 혼자였다. 너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았잖아. 불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재호는 자주 와요? 라고 물으셨어. 내가 거짓말로 네, 걱정 많이 해요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 생각도 안 하고 계셨단다. 재호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불레가 돌아서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왜 너희를 도와줘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봐. 수지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불레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분노가 얼마나 정당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가거라. 불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탁하러 오지 마라. 재호와 수진이 집을 나간 후 불레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이제 불레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50년간 함께 모았던 추억들이 하나하나 손에 잡혔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 사진들, 그리고 영섭이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일기장도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영섭이 병원에서 쓴 마지막 글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불레가 매일 와줘서 고맙다. 재호가 언제 올까 같은 짧은 문장들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불레는 그 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다음 날부터 불레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집 정리를 하고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심어놓았던 고추며 상추들이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혼자서는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 달 후 동네 이웃 할머니가 불레를 찾아왔어요. 불레야, 요즘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졌어요. 불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와? 안 와요. 그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웃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불레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해진 게 맞았거든요. 그 후로도 재호는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단호했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포기한 걸 수도 있었죠. 불레는 그런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상처들, 외로움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유가 되었어요.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던 사람들과 굳이 인연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불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차를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섭 씨, 이제 우리 둘 다 편해졌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너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이 내 방식대로 말이야. 남편의 사진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불레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불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가족은 없지만 평온한 나날들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거죠.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불레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